네,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 아파트의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은 우리 정부 이전에 이뤄졌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문 정부 공세를 강화했고 야당은 또 전 정부 탓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거론하면서 이 설계 오류 또 부실 시공은 우리 정부 이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을 내놨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라며 또다시 남 탓에 열중입니다. 건설 이권 카르텔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입니다.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십시오. 네, 대담을 시작을 할 텐데요. 두 분께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또 양당의 입장까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전 정부 탓을 한다 뭐 이거 얘기보다는 이제 저는 본질은 뭐냐면 지난 정부에 뭔가 그 LH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LH 직원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땅을 산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이제 그 책임론도 불거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정작 그 LH 같은 공기업의 직원들이 정작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안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말고 오히려 땅 사기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소홀히 했던 거. 그다음에 네. LH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각자 또 이권 카르텔에 얽혀가지고 전관 예우 받아서 또 하도급 업체 가서 거기에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써 또 하도급 업체들이 싼 값에 부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던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건설 이권 카르텔이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런 지난 정부의 어떤 그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 직무에 대한 소홀,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인데, 근데 사실 본질은 지금 이런 안전한 시공들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아파트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본질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이제 마치 정쟁의 도구가 되는 건 정말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과연 LH뿐인 것일까? 혹은 민간 사업자. 오히려 민간 사업자는 사실은 투입 대비 비용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더 저렴하고 더 싼 값에 뭔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실자재를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점들을 해소해야 될 정부가 이것을 이제 정치권이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도 있었다면 우리가 반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맞고, 무조건 2년차 정부는 모든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최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네. 건설사 이권 카르텔, 이런 후진국형, 이런 말하자면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진국형 이권 카르텔, 이건 반드시 없애줘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 작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많은 이런 데 대한 보완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어요. 지난 1년이 지나도록. 그럼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보완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부실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입주해서 사는 분들도 그렇고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어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90여 개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민간 아파트도 네.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민간 아파트에서도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곳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LH에서 지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민간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좀 이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정쟁을 누가 부추기고 있는가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반카르텔 그리고 전임 정부 탓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야권이 반응하거나 정치권이 반응하는 게 곧 정치권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전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를 지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게 전임 정부의 탓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임 정부 문제만 걷어내면은 그러면은 건설에 있어서 이권 카르텔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누이 계속돼 왔던 뭐 반세기에 걸쳐서 계속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좀 더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뭐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책임의식을 느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재난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의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공방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확한 원인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 긴급으로 열었고요. 거기서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 발족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추진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국조 필요성까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그렇지.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국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만간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긴급한 현안들은 국조 또 하려면 법 통과시켜야죠. 그다음에 이제 양당 또 그 교섭단체별로 또 위원들 구성해야 되죠. 네. 이런 또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말하자면 그 어떤 실질에 대한 우려잖아요. 내가 이거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우려는 내 생명이 담보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좀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뭐 이를테면 상임위를 무제한 열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국정감사 때 저는 이제 LH를 대상으로 조금 더 그 포괄적인 감사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국정조사 저는 이게 많이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뭐 건설 이권 카르텔에만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른바 전관예우 이렇게 누적된 우리 폐단들을 우리가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이런 적폐들을 드러내는 데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진영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적폐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이런 관행들이 되풀이되는 한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건설 4대 강국이라고 밖으로 홍보하면서 이렇게 나쁘끄러운 정말 후진국형 참사들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건 이거야말로 누적된 폐단이고 적폐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국조는 저는 제가 보기 좀 긴 호흡으로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게 정말 건설 카르텔에만 국한될 것이냐라는 이제 측면을 놓고 본다면 국정조사가 과연 뭐 이렇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국정조사가 또 이루어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라는 아주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저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일단 빨리 TF를 발족해가지고 네. 전수조사 통해서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LH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 더 위험해요. 사실 얼마 전에 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굴지의 다 기업들이에요. 굴지의 언론,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들조차 그런 말이지 순살 아파트 같은 논란이 벌어지면 중소형 건설사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국정조사 제안한 거 좋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저는 빨리 TF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무제한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대안들, 실질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사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그 전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15곳 부실 우려 아파트 중에서 9개가 감리업체가 LH 전직이 몸담고 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관 예우가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개 지금 부실 공사가 드러난 곳 중에 상당수가 그 설계라든가 감리를 맡았던 곳들이 LH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 있던 곳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좀 더 이 수술을 하고 도려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약에 좀 더 개혁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글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반반이에요, 저는. 그만큼 사실 개혁이라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인가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정치 공세, 정쟁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야권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걸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 국정조사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힌단 말이에요. 야권이 특히 민주당이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곧 정쟁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임기 5년짜리 정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행정부 차원에서 먼저 대책이나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H를 수술하고 정관예우를 없앤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수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차라리 공을 그냥 국회로 던져버려서 정치권 차원에서 자꾸 논의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는 자꾸 서로 간에 대립하거나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입주민들이라든가 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실 아파트라고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어떻게 우려를 덜어줄 것인지 이런 대책을 일단 내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지금 LH를 어떻게 그럼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LH를 해체하는 방안까지 막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 민간 아파트 건설사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지난번에 광주도 마찬가지, 화정 아이파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건설사 지금 면허 취소했습니까? 취소 안 했잖아요. 서울시 취소 안 했어요. 정부에서도 취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해서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행정 조치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하면서 정치권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걸 대안이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지. 이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버리면 아무 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를 풀어가는 순서나 방식 네.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 말씀을 예,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성환 평론가의 말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보완을 해야 될 지점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권 카르텔이 단순히 무슨 철금 몇 개 빼먹고 그다음에 감리에서 봐주고 그다음에 전관예우하고 이게 이권 카르텔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인허가비리라든가 입찰 담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부실 하도급 이런 게 총체적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카르텔이라는 거는 전부 이게 먹이사슬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얘기냐면 이게 바로 부실의 고리고 이게 낡은 관행인데 이거를 도려내고 뿌리 뽑아야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설계 오류 부실 시공 그다음에 감리 부족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예. 도려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정도로 이렇게 단순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적폐라고 하는 말은 누적된 폐단 아닙니까? 이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야죠. 이 정부가 진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법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로 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공공기관 해체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해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은 고강도의 개혁과 그다음에 법안을 통한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제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지 지금 말하자면은 총선이 지금 9개월 정도 남았다고 국민들 마음만 살 수 있는 이른바 레토릭으로서는 저는 부족하다. 그런 점을 저는 여야가 공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이제 첫 출근길에서 여러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좀 강조하면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공산당 신문과 방송을 얘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공산당 신문 방송은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방통위원장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언론 자유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나 인식을 굉장히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방카르텔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사회주의 세력이 암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세력은 곧 척결이나 말소의 대상, 일소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국민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적이 상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대통령이 그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과 세계관을 그대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언론계에 뭐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공산당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공영방송사 사장도 막 교체해야 되죠. 지금도 역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KBS 이사장 좀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문진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MBC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MBC 사장 교체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들면 그러면은 공산당 언론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공산당 언론이 되고 기관지가 되는 것. 이런 식의 규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과거에 홍보수석까지 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되자마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거라고 하면 언론계에서 이런 방통위원장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언론 탄압할 거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지 않겠어요?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저는 뭐 공산당이라는 단어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전체주의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민주당이 공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동관 후보자가 이 말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진영의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을 우리가 과연 언론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쓴 게 공산당 기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저 이동관 후보자의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민주당이 뭐 편향됐다 뭐 이게 저 뭐 여기 뭐 우리 뭐 이쪽을 뭐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뭐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시계를 2016년으로 되돌리면은 그때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방송 3법 개정안 그때 올렸어요. 많은 분들 얘기하겠지만 올렸는데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특정 진영이나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가 그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다수의 많은 데서 추천된 분들이 3분의 2 의결 구조를 갖춤으로써 특정 진영이 편향된 구조를 가지고 사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그때 국민의힘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한참 진행되는 때 정권 교체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기계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이렇게 중립 가진 사람 뽑아야 하느냐라는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그 말 한마디가 이걸 다시 형해화시켜버렸고 5년간 표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때 이제 공영방송 사장 쫓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김밥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법인카드 썼다는 걸로 그 내보내가지고 결국 이사회 구조 바꿔서 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정권 바뀌니까 그때 그 법 그대로 가져와서 또 하겠다? 이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절대 언론을 장악해서도 장악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네. 또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게 앞으로 공영방송이 정말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 병행성을 갖지 않도록 네. 이걸 정말 해줄 수 있는 방송 3법 여야 합의해서 개정하도록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고 이동관 후보자가 그랬잖아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 최소한 내년 총선이 지금 9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만일 다음 달 임명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우파의 지금 진영에 된 그 언론 구조를 공산당 기관처럼 밀어붙인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 표현 한마디 가지고 이동관 후보자를 마치 매우 어떤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후보자로 악마화시킨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 저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피디들도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받았을 때 검찰이 조사하면서 보여준 명단이나 이런 것들까지 봉은 얘기까지도 해줘요. 근데 그 국정원 직원이 IO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홍보수석이었던 당사자예요.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론계에서 최소한 중견급 이상 기자들이라면 당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사를 다시 지금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권에서 언론 기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이 어디입니까? 제가 특정 언론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돼 있는 언론이 제일 지금 주축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문도 갖고 방송도 갖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런 언론이 바로 공산당 기관지예요. 근데 그런 언론들 가만히 냅두고 오히려 기계적 중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할 정도의 공영방송에 대해선 마치 그런 언론인 것처럼 치부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규정하고 입맛대로 정권에 충성을 다하거나 아니면 충실하게 정권을 홍보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앞으로 이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그럼 짧게 이 청문회에서 뭐 어떤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성환 평론가 지적한 대로 그때 당시 그러면 본인이 그런 말하자면은 지휘 라인에 있어서 어떤 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접 관여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저는 정확히 소상하게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한 학폭 논란은 그 양자 간에 또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소명이 돼야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른바 뭐 그 K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지금 우리의 OTT 같은 것들을 이제 네. 말하자면 디지털 강국을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그 세계 다국적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고 정말 우리끼리는 그 말하자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건지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게 네.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지만으로 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정말 어떤 그 시대에 걸맞는 공영방송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NHK나 BBC 같은 네, 그런 네. 이제 공영방송 우리는 나와야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왜냐하면 이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질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예. 야당은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끌어내야죠. 국민의힘도 엄호할 네. 것은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적임자인지를 네. 정말 그 꼭 꼼꼼히 한번 검증해주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5명 중에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만 이제 참석을 하면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3명으로 이제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취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주 체제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또 법을 만들어서까지 그 정말 방통위를 또 형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구조는 이게 지금 5인 구조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대통령과 여당 2명하고 야당 2명 추천해서 5인 구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끄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8월 23일이면 2분이 빠져나가니까 네. 이동관 후보자가 만일 지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2인 체제로 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지금 또 추천은 돼 있지만 대통령께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금 결재를 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2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나머지 2사람 어떻게 추천해서 갈 것이냐를 여야가 협의하면 될 텐데 일단 이동관 후보자가 말하자면은 2인 체제에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발목 잡기가 될 것 같고 만일 이 법이 통과 안 돼서 2인으로 계속 이걸 가게 되면은 마치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직무를 좀 말하자면 월권했다고 얘기해가지고 탄핵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전 여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검증하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것들을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말하자면 부적격이 있다면 부적격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예단하고 미리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를 상정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에 맞다는 야당의 월권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국민의힘에서요 KBS의 사장 선출이라든가 아니면 KBS 이사 선출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할 때 특별 다수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인사들이 더 많은 이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인사들만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청권의 입맛에 맞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장도 그렇게 임명한다. 그러니까 특별 다수제를 해서 선택을 해서 야권에서도 동의해야만 사장을 임명한다거나 KBS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5명이잖아요.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지금 3명밖에 없어요. 네. 3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야권 인사예요. 야권 인사가 회의 못 거부하니까 2명이서 여권 인사 2명이서 다 결정해요. 근데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공영방송 체제를 지금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오히려 징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리징수하는 거. 네. 그것도 시행령 바꿔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영방송이 대통령 방송입니까? 국가방송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소유로 만들어지는 게 공영방송인 거예요. 그건 얘기하면 과거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영방송 체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공영방송 체제예요. 그럼 최소한 국민들한테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서 수신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실에서 뭐 무슨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같지도 않은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한다고 하고 방통위에서 여당 의원 2명이서 뚝딱 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처리하고 공영방송 체제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리면 네.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야권 인사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제기구의 성격에 맞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요구는 충분히 저는 야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지금 야권이 추천할 사람 추천해서 5명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3인 이상으로 얘기하는 그 이른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추천하면 될 일이에요.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해서 추천했잖아요. 추천했는데 결격 사유가 임명 안 있다고 하니까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추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임명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법에 따라서 8월 23일 만료되면 추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일단 출범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법이 말하자면 방송법 개정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거야의 힘을 완력을 과시하면 안 되고 순리대로 풀 수 있는데 왜 순리대로 안 갑니까? 저는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송곳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국민 앞에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과정 거치기도 전에 미리 이 법 만들어서 우리는 당신은 일을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법안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3명이 회의 참가하면 일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거를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자녀와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내용을 얘기했던 건데 민주당 안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SNS에 뭐 맞는 말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 동조하는 듯한 그 글을 올린 배경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까지 여쭤볼게요. 양이원영 의원이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딱 하는 마디 아닙니까? 정말 이른바 개혁의 딸. 그렇게 개딸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공천이 그렇게 정말 절실합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도 않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 되죠.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사과하고 있고 부적절했습니다. 내가 그거는 뭐 아무리 내가 그 설명을 해도 2030 청년 세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혁신기구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그런 말한 건 부적절했습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뭐 정동영 의장의 그런 발언, 뭐 그다음 유시민 이사장의 네. 그런 발언들 소환되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두려운가? 그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싫은가? 라는 것들이 자꾸 재소환되니까 빨리 끊어줬어야 하는데 양이원영 의원 맞다고요?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헌법이 불합치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지금 1인 1표라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가 무시되고 있는 이게 옳다 그러면은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저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저 중학생들의 투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지금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양이원영 의원 이런 의원들의 말들은 전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네. 민주당의 이른바 대한정당화, 네. 민주당의 수권정당화를 막는
정말 저건 그 부적절한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김은경 혁신위를 형용화시키고 그다음에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혁신위를 꾸림으로써 결국 자기를 보위하려고 했었나?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 오히려 언급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혁신위는 이제 앞서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고 김 위원장은 오해 소지가 있었다, 마음 상한 분들이 있으면 유감이다 정도 밝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강훈 원내대표는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 구성원 모두 특성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겠다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지금 혁신위와 당 차원에서 일련의 논의가 있는 그런 발언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걸까요?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꾸 혁신위원장이 논란성 발언을 한다거나 또 예. 그게 일종의 트집 잡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흠집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혁신위의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 과정들이 차질을 빚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뭐 극단적인 어떤 선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바라보면 투표율로만 보면 노년 세대의 의사가 청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한 70%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청년층 투표율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노년층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된다는 얘기는 청년층에 관련돼 있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어 있고 국회 의석상으로 봐도 청년층이 국회의원이 되는 비율도 지극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냐면요. 노년 세대의 투표율이 높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의 투표율이 왜 낮은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노년 세대의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까? 노년 세대는 정치 참여 의식이 높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되니까 네.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혁신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네. 혁신위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혁신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죠. 그렇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혁신위 작업이 탄력이 붙는데 어중간하게 대충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의원이 거기에 오히려 기름을 부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민주당은 지금 국민 한 표가 더 소중한 상황인데 네. 표를 더하는 게 아니라 표를 빼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개파 간의 입장차를 좀 보였는데요. 어떤 입장차를 보였는지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음.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이런 얘기잖아요. 예. 투표권을 나이 여명 기간에 따라서 달리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그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결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식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네. 과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역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앞서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혁신위가 오히려 좀 개파 간의 좀 논란이랄까요? 이 갈등을 좀 부추기는 듯한 어떤 이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오늘 박 원내대표가 이제 사과를 해서 이 부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인지 이 혁신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혁신위가 사실은 그 혁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제를 내고 그다음에 개혁 과제를 내고 혁신 과제를 내므로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혁신위가 주목받는 과정은 혁신이 말하자면 표현 때문에 주목을 받아요. 뭐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코로나 이번에 입학했던 애들처럼 학력저하처럼 해서 수준이 떨어지더라. 이낙연계 의원들은 자중하라. 그다음에 특정한 사람들 거론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존재감을 입증해요. 네. 오히려 꺼내는 것마다 당에서 분란이 되고
실제로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과 민주당의 갈등만 부추기는 혁신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정도밖에 정말 꾸리지 못한 혁신을 가지고 본인이 이 대표를 지금 당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나? 사실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지지 기반의 본질적 위기 이 세 가지인데 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못 내는 혁신이가 과연 혁신이라 할 수가 있느냐?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혁신이가 지금 앞으로 전 동력도 상실했을 뿐더러 어떤 의제를 내놔도 이제 힘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뭐 혁신이란 자체가 물론 뭐 비대위처럼 큰 권한을 가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이 금쪽 같은 시간 두세 달 동안의 시간 동안 혁신이가 보여줬던 거는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부추기고 네. 당의 균열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최후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손상,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가 보여줬던 무력감들 이런 네.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어떤 그런 좀 이 혁신 과제들은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총선 위기를 돌파해야지 이 혁신위를 그냥 시간적인 것으로 이제 쭉 끌고 가가지고 무슨 결론 내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혁신했다 이렇게 분장하고 포장하기에는 네. 이미 동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좀 대안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이야기를 정리하면 동력은 이미 떨어진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손상이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보기에 많은 분들이 보기에 혁신이가 좀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혁신 작업도 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비판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혁신이가 뭐 이런 발언 몇 개 가지고 혁신 작업을 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이냐는 것은 근본적인 체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준비 작업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비슷한 역할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논란성 발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잘 극복해 나가거든요. 그건 일종의 이제 혁신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이 있거든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당이 딸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주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혁신위원장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마뜩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많은 이제 언론에서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혁신위원장이 앞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민주당을 좀 때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의원들이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스스로 논란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당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처럼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의도와 다르게 그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판을 더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초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좀 스스로 반성을 하거나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의 상황을 보면 사실 사법과 관련한 것을 지금으로서는 또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보면 이성만 윤관석 의원,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있었는데 영장 재청구했거든요. 지금 회기 아니잖아요. 그 전에 6월 달에는 부결됐었던 두 의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재청구했다는 것이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연인 것이냐 검찰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검찰은 맞다고 얘기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50일 지났어요. 네. 근데 국회가 딱 휴직이 15일 동안 있는 이 휴직기에 딱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이거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더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기를 딱 맞춥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북 송금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시기에 맞춰서 뭐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흘립니까? 그것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요. 한 몇 개월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요. 이 사건이 처음 벌어진 게 지난 4월부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4월에 귀국했어요. 검찰이 나와서 네 발로 걸어 나가가지고 조사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직 조사받을 단계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도 막 수차례 하고 국회 사무처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소환 조사 안 합니까? 기다리라면서요. 계속 시간 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도 그러니까 두 의원을 굳이 구속까지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서 저런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이렇게까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뭔가 뚜렷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걸 찾지 못하니까 2명이라도 일단 구속해 놓는다고 하는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해서 더 수사를 질질질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법원에 가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그 검찰이 영장을 그 다시 재청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어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검찰의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꼼수 뭐 네네.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영장을 내면서 국회라는 국회 이제 불체포 특권에는 방탄에 숨은 거지. 자 그러면 지금은 당신들이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영장 실시 심사에서 소상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에서도 설명이 잘 되면은 영장을 발부 안 할 겁니다. 네네. 판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입증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제도의 뒤에 숨지 말고 불체포 특권에 그때도 표결이 애매했어요. 두 사람 다 약간 표가 달랐어요. 네. 그 미묘한 어떤 당내 갈등이 있었죠. 있다는 예.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리는 영장의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 당신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소명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입증이 되면은 우리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거고 네. 당신들이 영장이 영장을 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은 당신들이 방탄 뒤에 숨은 것이다. 저는 검찰이 말하자면 승부를 건 거라고 봐요. 네. 여기 혐의에 대해서 우린 증거 다 확보돼 있고 네. 입증할 만한 자료가 돼 있으니까 네. 당신들이 판사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부당함을 억설해보고 부당하다면 검찰이 잘못한 거고 우리가 맞다면 당신들은 영장이 집행될 것이다. 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치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면 안 됩니까? 비회기 기간은 원래 영장 실질심사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회기 기간에는 불체포 특권 그 때문에 당시 표결이 거쳐야 되고 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건데 왜 그게 꼼수입니까? 지난번에는 제도의 뒤에 숨었으니까 지금 숨지 말고 정면 승급해보자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인가 가서 잘 받아보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건 하고 결과를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검찰이 뭐 혼내는 사람입니까? 무슨 오기로 영장 청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아니, 지난번에 그 방탄이 됐으니 그럼 이번에는 한번 영장 실질심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아니, 가지고 국회의원을 판사 앞에 세워놔야 그래야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겁니까? 수사할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 소환 조사에서 수사해요. 혐의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소할 거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맞춰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우리가 맞아 입증해 보이겠어. 그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면 어디 혼내나 안 내나 두고 볼 거야. 지금 검찰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그 국회 표결할 때도 역시 그 이유를 설명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고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일이고요. 꼼수영장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회기라고 해서 저는 반드시 그 꼼수영장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당당하면 가서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예.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요.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